자, 이제 마지막 제4장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그리고 과제를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가 되겠고요. 요번 시간은 되게 좀 스토리 중심이라 보시면 돼요. 좀 옛날 얘기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독학사 회원들 중에서 40대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 이제 20대 초반 아니면 이제 30대. 많아봐야 이제 저랑 비슷비슷할 텐데요. 여기는요, 이제 저희 때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 부모님 세대 때 얘기가 이제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되게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 뭐죠? 드라마 자이언트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많이 사실적으로 좀 묘사가 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영화도 많이 나왔고, 그죠? 역대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기본적인 소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 회원분들께서 많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딱 두 가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까지 왔는가 요거 하나 배우시면 되고,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그 주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 뭐 민족의 통일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현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여기 이제 마무리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 갑보종. 역시나 똑같은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사.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가 처음이죠, 뭐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 흐름, 이건 이제 철저하게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는 항상 흐름이 중요하니까 역시나 똑같이 흐름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한 방에 한번 가볼게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한 판에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일제 식민지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거의 35년 이상이네요. 그죠? 1910년에 먹혔고, 언제? 1945년 8월 15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면 우리 친구들 간첩도 아닙니다. 그죠? 북한 사람들도 아니까.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족 해방의 날, 주권 회복의 독립 기념일이죠. 뭐 우리나라. 그죠? 광복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주권을 회복했고 민족 해방을 이룬 날이 됩니다. 그리고 다 가르쳐 드릴게요. 3년 뒤 1948년 7월 17일에 드디어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원래 빨간 날이었는데요. 참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되게 중요한 날인데 국경일에서 뺐습니다. 맞죠? 뭡니까? 제헌절이죠. 드디어 대한민국 초대 헌법, 건국 헌법이 요때 제정이 되네요. 그리고 동년 8월 15일,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드디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항상 헌법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국가의 통치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헌법 제정이 먼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정부가 수립이 돼요. 당연히 이때 초대 대통령 다 아시죠? 누굽니까? 예. 영어를 아주 잘했던 잉글리시 달인 이승만 박사가 되겠습니다. 뭐 초대 제1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죠? 정부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젠장 50년 6월 25일 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54년에 전쟁이 끝나게 돼요. 뭐 정말 그때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6.25 전쟁 이런 것들은 뺄게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제1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미국식 정치 제도를 다 갖다 베꼈어요. 왜냐면 이승만이 이제 친미파였고, 그죠?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독립운동도 주로 구미위원부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식 정치 시스템에 아주 이제 정통했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구 선생님을 이제 제거한 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1공화국이 시작이 되죠.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제가 쭉쭉쭉 전개를 해나갈게요. 자,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는 뭐 잘 했겠죠. 그죠? 정치 권력에도 그렇게 많이 욕심은 처음에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되게 달콤한가 봅니다. 한번 잡으면
놓기가 싫은가 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승만 씨가 대통령을 쭉 하다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건국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한 번만 한다라고 분명히 못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임기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그 유명한 4.4 오입 개헌을 이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죠.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다.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려고 헌법을 좀 문제가 되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문제가 더 큰 게 생깁니다. 뭐냐? 이건 뭐 유명한 사건이죠.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자행됩니다. 이때는 정통령, 부통령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 대통령이랑 똑같았으니까 뭐 국무총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 중에서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통령의 인기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었죠. 되게 다양한 방법의 부정선거들이 있었어요. 뭐 3인조 투표, 5인조 투표, 공개 투표 이런 건 기본이었고 정말 막장 투표가 하나 있었죠. 투표도 아니다. 그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3.15 부정선거의 하이라이트였고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터지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이기붕 박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국민들이 지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투표함을 실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트럭이 이제 개표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도중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납치합니다. 그래서 투표함, 진짜 투표함은 바닷가에 갖다 버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가짜 투표함을 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개표해봤자 결론은 당연히 당선이겠죠. 근데 참 역사가 재밌는 게요. 이게 걸립니다. 예. 바닷가에 이걸 던지는 걸 고등학교 애들이 담배 피다가 봤어요. 그래서 이걸 대학교 형아들한테 일렀고 그 대학교 형아들은 배운 게 좀 있으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또 이제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는요. 이건 정말 지금도 없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때 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이제 시위를 하십니다. 학생들의 피를 통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그죠? 뭐 학생들의 피해 반드시 보답하리라. 뭐 이런 대학 교수들의 격렬한 정치적인 시위가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대학생들한테 심금을 울렸고 대학생들도 거리로 나오고 고등학생, 중학생, 생선 파는 아줌마, 삼겹살집 아저씨 다 나옵니다. 이게 뭐죠? 그 유명한 4.19 혁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항거했었던 최초의 민주화 운동, 그것이 바로 4.19 혁명이 돼요. 이해되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죠. 무력으로 진압을 했으니까 이분께서. 그죠? 이승만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네가 물러가 자식아 하고 이제 진압을 했을 겁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4.19 혁명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다. 드디어 이승만 씨가 뭐합니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거죠. 말이 좋아 물러나는 거지 쫓겨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됩니다. 이 하야가 무슨 말인지는 아십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난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물러났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미국 하와이에 가서 잘 살았대요. 예. 돈은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공정한 방법으로 모아놨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정권이 바뀌겠죠. 그죠? 이게 제2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의 어떤 독재가 너무 오랜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 형태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수립이 돼요. 처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거든요. 국회가 한 종류밖에 없어. 근데 이때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식 양원제가 수립이 돼요. 미국은 상원 하원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참의원, 평의원 해가지고 의원화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 그럼 의원 내각제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각의 수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행정부의 대빵이 수상이고요. 이때 수상의 성함은 장면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인 어떤 실권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요, 주로 왕들이 살아있는 입헌 군주국에서만이 채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뽑았어요. 그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의 성함은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그냥 대통령이기만 한 거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 권력을 주지 않고 상징물로만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되겠죠? 그럼 모든 정치적인 실권은 누가? 내각의 수상, 그러니까 총리인 장면 수상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들을 보면요, 이 제2공화국을 평가하길 과도 정부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과도 정부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화 하다 보니까 말 좀 잘하고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정당과 일정 사회단체, 정치단체 만들어가지고 좀 과격하게 말하면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싹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사회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맞죠? 이게 뱃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그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정치적으로 훨씬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죠? 이 혼란스러움을 기회로 활용한 자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합니다. 예.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육군소장 미스터 박. 실명 뭐 어차피 교육 목적상이니까 얘기할게요. 예. 박근혜 씨 아버지 박정희 장군이 안 좋은 방법으로 제2공화국 정부를 접수를 합니다. 뭔지요? 그 유명한 5.16 군사 쿠데타가 되겠습니다. 군인은 절대로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정치에 개입을 하고 싶었나 봐요. 좀 자아도취가 있었던 분위기도 하고요.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잡혀가나? 요즘엔 안 그렇겠죠. 예. 좀 그래요.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 당연히 성공을 합니다. 총 들고 칼 들고 탱크 끌고 오는데 어떤 누가 거기에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사 정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제3공화국이 열리죠. 제3대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오래 하십니다. 정말로 오래 하십니다. 몇 년 하시는지 아십니까? 18년 합니다. 헐. 자, 보세요. 군사 쿠데타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 완벽한 독재 정권이 수립이 되겠죠. 근데 대통령을 한 번 또 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이승만 씨랑 거의 같은 방식으로 국민 투표를 해서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헌법이 아주 유명한 헌법이죠. 유신헌법을 만들게 돼요. 이 유신헌법 만듭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박정희는 대통령 임기 규정을 없애버립니다. 그게 바로 유신헌법에서 가장 코미디틱한 조항이죠. 뭐게요? 종신 대통령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죠. 이거 말고도 유신헌법 내용 코미디 졸라 많아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다. 헐. 헌법재판소 폐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를 슈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게 이 유신헌법이고요. 이때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지신 저희 부모님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그 정치적인 소양이 얼마나 무식한가를 알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헌법 개정됐고요. 제4대 대통령도 박정희고요. 제4공화국도 박정희입니다. 네. 근데 역시나 역사는 만만치가 않죠. 대통령을 하지만 이건 제가 날짜를 적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지 정확하게 한 달하고 일주일 뒤에 이 일이 터지거든요. 제가 1979년 9월 20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탄생한 지 정확하게 한 달 그리고 일주일 뒤 저희 어머님은 산후조리를 하실 때 이른바 11.6 사태라는 것이 발생하죠. 뭘까요? 박정희가 암살당합니다. 네. 자기가 가장 아꼈던 오른팔, 그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이제 김재규라는 분한테 술 먹다가 이제 권총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이 11.6 사태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그게 뭐죠? 그때 그 사람이요. 한석규 주연일 겁니다, 아마. 한석규가 주연을 했었던 그때 그 사람이라는 영화가 아주 사실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총에 맞아가지고 암살을 당한 거니까 아마 이 당시 사회 분위기는 정말 안습이었을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간첩이 초특급 북한 간첩이 나와서 대통령을 암살 저격해가지고 도망갔다. 6.25 또 터지는구나, 좆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국가 초비상사태죠. 대통령이 암살당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전쟁 또 터지는구나, 막 피난 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범인이 금방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혼란스러웠지는 않았고요. 자, 계속 얘기를 이어갈게요. 대통령이 이제 사고를 당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유고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리에 없을 때 또는 죽으면 그 직을 누가 대행하느냐?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국무총리는 바로 최규하 씨죠. 그죠? 근데 대통령을 잠깐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걸 정권이라고 평가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 4대 대통령, 그죠? 그러니까 5공화국은 아니고요. 잠깐 이제 대행에 있었던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은 국문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정말로 군사 정권은 이제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 뭐랄까요, 권력 공백을 또 잘 활용하시는 머리털이 없으신 분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이분도 별이 2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누군지 알죠? 바로 전 장군이야. 비슷한가? 전두환 씨입니다. 이분과 거의 뭐 혈맹 관계 친구가 있죠. 솔직히 친구는 아니고요. 노태우 씨가 나이는 형이에요. 근데 군대는 뭐 계급순이죠. 그죠? 둘 다 육군 소장이었지만 별을 전두환 장군이 더 빨리 달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두환이 고참이죠. 둘이 되게 친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 수많은 각종 인맥들을 동원하여서 동년 1979년 날짜 외우기 쉽습니다. 12월 12일 이른바 12.12 사태가 바로 이 두 쉽게 할게요. 또라이들이 이제 또 박정희 선배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12.12 군사 쿠데타. 대한민국 2번째 군사 쿠데타가 또 터지게 됩니다. 물론 권총을 최규하 머리에 겨누고 꺼져 하는 거죠. 꺼져야죠. 머리 이만한 구멍이 생기거든요. 도망가지 않으면. 그래서 12.12 군사 쿠데타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이제 수준이 올라갔어요. 더 이상 군사 정권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뭐냐? 말이 되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거대한 민주화 투쟁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게 5.18 광주 민주항쟁이죠. 새로운 군사정권 반대 항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영화가 있네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화려한 휴가. 맞죠? 그 화려한 휴가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께서 만드신 작전명입니다. 미친 분입니다.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러 보낸 그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예요. 와,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처음부터 학살하러 갔겠습니까? 근데 너무 규모가 크니까 나중에 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하여튼 작전 이름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 당연히 막 공수부대를 투입했으니까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죠? 이중기 오빠 총 맞고 쓰러지는 거 맞죠? 그런 이중기 오빠 1000명도 넘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실패죠. 결론적으로. 그죠? 어떤 민주의식 고양에는 큰 시사점은 있지만 정말 끔찍한 인명 피해가 생깁니다. 자, 5.18 광주 민주항쟁 짓밟아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돼요. 가장 썩어 빠진 공화국이 드디어 탄생하는 거죠. 전두환 정권이 제5공화국이 되겠습니다. 헌법을 바꿔요. 자기는 선배 박정희하고는 다르다. 나는 난자답게 한 번만 하겠다. 대신에 5년 너무 짧지 않냐. 10년 너무 길다. 그래, 나 좋다. 7년 한 번 하겠다. 7년 단임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전두환은 지킵니다. 또 뭐 있죠? 5공화국 때?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밖에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5공화국이 이제
탄생되고요. 제5공화국 말기 때 이제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요, 노태우 씨에게 빚을 많이 졌죠. 뭐 할 때요? 요때랑 요때요. 그죠? 그래서 자기 동료이자 동지인 노태우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전두환이 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 당시 어떤 맥락을 살펴본다면. 근데 이 5공화국 이후 대통령을 만약에 국민들이 안 뽑고 또 전두환이 찜해주면 이건 군사정권의 연속일 거 아닙니까? 만약에 노태우가 또 하면 노태우 후배 군인이 또 대통령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러면 독재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 다 죽여봐라 이 개자식들아. 상상을 초월하는 인파가 거리로 나옵니다. 이게 1987년 6월 10일. 뭐죠? 이게 60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화 항쟁 들어봤을 거예요. 2002 한일 월드컵 껌입니다. 더 많은 인파가 나옵니다. 이때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초등학생들도 나왔대요. 87년이면요. 제가 초딩 2학년 때쯤 되겠네요. 그죠? 근데 저는 강원도 촌놈이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몰랐고요. 예. 저희 아버님이 아마 이때 집에 거의 한 2년 동안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빠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저희 아버님도 민주주의 투사셨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진 않습니다. 예. 6월 민주화 항쟁 터지게 되고요. 이때 국민들의 바람은 단 하나. 뭐를 위해서?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아보자. 직선제 개헌이 목표였었죠. 직선제. 직접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 가지고 뽑게 개헌, 헌법을 바꿔달라라는 겁니다.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꿉니다. 국민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국민들을 다 죽일 수는 없거든요. 정말 미친놈이죠. 그죠? 뭐 미친놈 맞긴 합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헐, 누가 당선됩니까? 예. 살인마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정선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나이 때쯤 되겠네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뽑아줬습니다. 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뽑아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자질입니다. 자질이 아니고 저질입니다. 이건 제가 원망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국민들이 모르니까 뭐 그러다고 쳐요. 근데 이건 너무나도 쪽팔린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무리 독학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걸 배운다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 좀 저도 잘난 거 없지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당선돼요. 그리고 이제 6공화국이 출범되고 지금 이명박도 6공화국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뀐다고 공화국이 순서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헌법이 개정이 돼야 공화국의 넘버링이 바뀝니다. 알겠죠? 5년 단임제로 못 박혀서 지금도 대통령은 5년 단 한 번밖에 못하죠. 이때부터가 이제 대한민국 직선제 대통령이니까 여기부터가 민주주의 정부. 이승만부터 쫙 뭡니까? 독재 정부, 권위주의 정권 이렇게 평가를 해요. 노태 다음부터는 뭐 그냥 이니셜로 가볼게요. 누군지 알죠? 김영삼 대통령이십니다. 업적이 없네요. 아, 있군요. 좋은 업적은 아닙니다만 됐죠.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하면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고야 이제 고인이 되신 지 좀 됐네요. 김대중, 꼭 김대중은 뒤에 선생님이란 말이 붙습니다. 김구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 그죠? 참 그만큼 많이 존경을 받았고 이분은 뭐 없나? 일단 뭐 이거 진 빚 다 갚았고 금모기 운동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아하, 이게 있군요, 참. 혹시 아십니까? 2000년 6월 15일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보스와 남한의 보스가 직접 만나서 냉면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6.15 남북 정상회담이죠. 처음이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김대중 선생님은 이걸로 노벨 평화상도 이제 받으시고요. 그죠? 아, 뭐 2002 한일 월드컵도 있네요. 하여튼 그래요.
다음 바보라는 별명을 얻게 되신 이분도 이제 고인이 되셨네요. 제가 볼 땐 업적이 많은데요. 이상하게 평가를 되게 안 좋게 받으셨었어요. 그죠? 뭐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일 많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너무 좀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행정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받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래서 참여정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국민들의 의견의 목소리를 많이 기울였던. 그래서 바보라는 닉네임이 이제 생긴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은 지금은 이제 이분이죠. 몇 년 남았죠? 만 2년 남았네요. 아직도. 얘기하기 힘드네요. 뭐 나름 그죠? 정치 철학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냥 물음표 하나 그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고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겠죠. 아니면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정권입니다. 좀 그렇고요. 그렇네요. 안 할게. 우리나라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주요 사건들은 이제 여러분들 좀 외워주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은 내용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한국 민주주의 과제군요. 첫 번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무슨 말이냐?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약간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이 시니컬합니다. 좀 뭐랄까요? 정치적인 무관심이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불신감이 좀 팽배해 있어요. 이걸 이제 정치 혐오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야 괜찮다라는 그런 감정보다는 좀 뭔가가 좀 짜증이 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정치하면 무조건 썩었다.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회복을 하자라는 건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치는 그리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이건 뭐 다 알죠. 지역 감정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가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세 번째가 민의 수렴의 활성화.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 자식들아 라는 거죠. 이건 정말로 반드시 해결돼야 될 그리고 지켜져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인데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그러니까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의 정치적인 무관심 이렇게 바꾸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이분이 이제 하신 겁니다. 업적 하나 있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제 연구실과 이분 집이 가까워서 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주민 정치 참여 의식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어떤 과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됐네요. 오늘 배운 건 완전히 스토리죠. 그죠?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잘 잡으시고요. 주요 사건들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드디어 총 9강을 통해서 개념편 다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10강에서는요. 이제 주요 기출문제, 객관식과 주관식을 좀 잘 섞어서 이제 빔 프로젝트를 툭툭 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 푸는 스킬들을 많이 좀 전수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개념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10강 문제풀이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